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구두 세일즈 우먼입니다. 영업직에 몸을 담은 지는 언 7년째 접어드네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을 퇴소하자마자 구두 세일즈에 뛰어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6살 무렵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시장 한켠에서 구두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값비싼 구두는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나름 구두를 만드는 구두 장인이었고 엄마는 가게에서 아빠가 만드는 구두를 파시곤 했어요. 어머, 찬용이 엄마 시장 보러 오랜만에 나왔네? 에이, 친정에서 한 달 살다 오는 바람에. 찬용 아빠 또 사고 친 거야? 아휴, 말도 마. 이번에 진짜 살림 가르려고 하다가 에휴, 우리 찬용이 불쌍해서 겨우 마음 돌려먹고 올라오는 길이야. 아유, 보니까 얼굴살이 쏙 빠진 게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다음 주에 찬용이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는데 신고 갈 구두도 마땅치 않아서 들려봤어. 그래? 학부모 회의면 예쁘게 하고 가야지. 초등학생들도 그런 날 자기 엄마가 예쁘게 하고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잖아. 에휴, 그렇지. 우리 아들 기 살려주려면 예쁜 거 신고 나가야 하는데. 아유, 한번 추천해줘 봐봐.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꿀꿀했는데 이런 화려한 색깔 하이힐 어때? 아이, 학부모 회의인데 이렇게 화려한 걸? 아이, 뭐 어때? 찬용 엄마 젊었을 때 한가락 하던 사람인 거 내가 다 아는데. 아, 이런 구두는 뭐 아무나 어울리는 줄 알아? 그래. 자기가 구두 하나는 귀신처럼 골라주니까 믿어야지. 아이, 그리고 뭐 허구한 날 그 인간만 빼구두 신고 춤추러 다니는데 나만 이러고 살아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솔직히 차리고 나가면 찬용이 엄마가 찬용 아빠보다 훨씬 먹히는 모양이지. 안 그래? 예, 나 알아주는 건 자기밖에 없다. 이거 빨간 하이힐 한 켤레랑 저기 흰 샌들도 한 켤레 줘. 구두로 기분 전환이라도 싹 해야겠어. 잘 생각했어, 찬용 엄마. 좋은 구두는 그 구두를 신은 사람을 좋은 데로 데려다 준다잖아. 이거 신고 멋진 데 많이 다니고 기분 전환도 좀 하고 그래. 에휴, 고마워. 구두 2켤레 사면서 내가 기분 좋아져서 가네. 전 어린 마음에도 꼴랑 구두 한 켤레를 팔면서 온갖 신변 잡사를 수다로 푸는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곤 했어요. 엄마는 왜 구두 사러 온 손님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선이야, 구두 한 켤레를 팔려면 그 전에 손님의 마음 한 조각을 내가 먼저 사야 하는 거야. 손님의 마음을 먼저 사야 한다고요? 그럼. 그래야 한 번 온 손님이 2번, 3번 자꾸 찾아오는 진짜 손님이 되는 법이란다. 어린 시절 저는 엄마의 그 말을 반은 이해하고 반절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 엄마처럼 구두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금 엄마는 타고난 구두 세일즈 우먼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의 7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어느 날 구두 가게에 화재가 나면서 두 분 다 한나란 씨의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갔다가 구두 가게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일하고 계시는 가게가 까맣게 탄 잿더미가 되어버린 현장을 목격해야 했죠. 정신없는 구급차 소리, 소방차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함성과 비명. 저는 그 틈을 헤치고 엄마 아빠가 계신 구두가게로 정신없이 뛰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꼬마야, 아직 불길이 안 잡힌 화재 현장으로 그렇게 멋대로 뛰어들어가면 안 돼. 저기 구두가게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저 안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다고요. 저기 꼬마 좀 잡아. 얼른. 전 소방대원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불길이 덜 잡힌 구두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어른들의 만류로 저는 울며불며
가게 안에서 속절없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부모님을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트라우마로 저는 아직도 화재 현장을 비롯해서 뜨거운 불길이나 벽난로 같은 것들도 무서워서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날의 화재 사고로 엄마 아빠는 모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마셨어요. 7살 생일을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를 거두어주겠다는 일가 친척이 있던 것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선이야, 갑자기 부모님을 잃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여기 생활에 잘 적응해야 한다. 알겠니?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너처럼 멀쩡하게 부모님이 있던 애들이 적응이 더 어려운데. 참 걱정이구나. 엄마 아빠가 계신 곳으로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선생님. 선이야, 아무리 슬프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부모님이 과연 선이가 부모님 곁으로 오길 바라실까? 엄마 아빠도 제가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요. 그래도 선이가 부모님 따라서 하늘나라로 오길 바라진 않으실 거야. 선이도 커서 엄마처럼 구두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네. 그럼 얼른 커서 고아원 나가면 그 꿈을 이뤄야지. 안 그러니? 엄마하고 약속까지 했다면서 그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어?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선이야, 여기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먼저 간 사람들 얼굴을 못 보지만 저 높은 하늘나라에선 이곳 사람들 사는 모습이 훤히 보인단다. 정말이에요, 선생님? 엄마 아빠도 제가 사는 모습을 다 보신다고요? 그럼? 그러니까 선이가 이렇게 맨날 울면서 부모님 보고 싶다고 슬퍼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슬프고 속상한 마음 씩씩하게 기운내자. 엄마 아빠하고 선이가 한 약속 꼭 지켜야지. 응? 선생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사람이죠. 그럼 선생님은 수녀고 하느님의 딸인 수녀는 절대로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는단다. 알았어요, 선생님. 저 그럼 오늘부턴 울지 않고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유치원도 다닐게요. 그래, 우리 선이 참 착하고 야무지다. 선이 너는 꼭 생전 네 엄마처럼 훌륭한 구두 세일즈우먼이 될 거야.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 적응하지 못했던 저를 애정과 사랑으로 잘 보살펴주신 원장 수녀님이셨습니다. 유년기와 중고등학교 시절을 모두 고아원에서 무탈하게 보내고 난 뒤 저는 19살 겨울에 고아원을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반지 하방에 거처를 구하고 제가 가진 직업은 서울 시내 여자대학 근처의 구두 보세샵 가게였어요. 그 조그만 가게에서는 메이커가 아닌 보세 구두를 팔았는데 제가 엄마를 닮아 나름 영업 능력은 타고났던 것인지 제가 그곳 직원으로 일한 후로 매출이 5배가 넘게 올랐답니다. 아유, 선이야, 다음 달부터는 네 월급 2배로 올려줄게. 네가 오고 나서 구두 매출이 곱으로 늘어서 정말 내가 너를 업고 다녀도 모자랄 형편이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이런 일 해본 적도 없다면서 어쩜 이렇게 능숙하게 손님을 잘 다루니?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어려서 운동량은 나름 많이 했거든요. 너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 운동량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요. 아빠는 구두를 만드시고
엄마는 구두를 파는 일을 하셨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긴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사장님은 일을 잘하는 저를 예뻐하셨고 월급도 처음보다 2배로 올려주면서 대우를 잘해주셨어요. 20살 무렵에 저는 큰돈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제 능력을 인정받으며 월급을 받고 저의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는 사실에 나름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여자대학 근처의 보세숍에서 구두 판매원으로 일을 했는데 여기가 이 근방에서 매출 제일 잘 나온다는 구두 가게 맞아요? 아, 뭐 제일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괜찮은 편이긴 해요. 여기가 원래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곳이 아니라던데. 아니, 목이 그렇게 좋은 곳에 있는 가게는 아니어서 구두가 예쁜 게 많아도 잘 안 팔렸는데 사실 우리 가게 매출의 1등 공신은 저기 젊은 여자 판매원 덕이 크죠. 아, 그렇군요. 안 그래도 아까 저한테 딱 맞는 단화를 잘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단화는 구매하셨어요? 아, 네. 구매하려고요. 검은색으로 240 사이즈 한 켤레 부탁해요. 제가 응대를 한 나이 지긋한 여자였는데 그 손님은 사장님과 나중에 대화를 하며 단화 한 켤레를 사서 나가더군요. 생각 없이 그 손님을 넘겼는데 제가 구두샵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가게 밖으로 나왔더니 그 여자 손님이 가게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조선희 씨 맞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 가만 보니 낮에 저희 가게에 오셨던 손님 아니세요? 맞아요. 낮에 들러서 검정단화 한 켤레를 구매했었죠. 그런데 어쩐 일로... 구두가게는 장사가 끝나서 지금 문이 닫혔는데 뭐 구두에 문제라도 있으세요? 구두 때문에 선희 씨를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로 저를... 날카로운 매의 눈초리로 탐색하듯 저의 위아래를 스캔하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이유도 또 퇴근길에 저를 찾아온 이유도 짐작이 가지 않아 저는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 제 명함부터 드릴게요. 여자가 건넨 명함에는 업계 사람들은 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구두 편집샵의 매니저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땡땡백화점 구두 코너에 저희 샵이 입점을 했어요. 거기 백화점 영업직 사람들 말에 의하면 여기 구두가게 선희 씨 때문에 중저가 구두의 매출이 확 줄었다더군요. 저희같이 작은 가게에서 팔면 얼마나 구두를 판다고요? 아니에요. 백화점 구두 판매팀한테서 내가 다 확인한 사실이에요. 선희 씨 영업 능력이 탐이 나서 오늘은 스카우트 제의를 하려고 찾아온 거고요. 스카우트 제의요? 나이도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데 언제까지 그 작은 가게에서만 일할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좀 갑작스러운 제의라 뭐 나도 당장 결정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인수인계 절차도 있고 하던 일 정리하던 과정도 남아있을 테고 또 무슨 선택을 하든 선희 씨 자유지만 뭔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넓은 물에서 실력 발휘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를 스카우트해 가신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한 전공법 마음에 드네요. 스카우트 해오는 만큼 연봉은 섭섭치 않게 협상해 줄 거예요. 한 분기 일해보면서 실적만큼 인센티브도 드릴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거절할 명분이 없는 제의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2년 가까이 정을 쌓은 사장님과의 신뢰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죠. 혼자 좀 복잡한 마음으로 일을 하던 날이었는데 선이야, 듣자 하니까 저기 신발백화점에서도 스카우트 제의 왔다면서?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뭐, 나도 다 듣는 귀는 있으니까. 죄송해요, 사장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입장에선 나름 고민이 많았을 거야. 제가 여기 떠난다고 하시면 섭섭하시겠죠? 네가 그런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 꺼낸 거야. 여기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데 당연히 가야지. 내가 널 어떻게 잡니? 사장님, 저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건 없어요. 아니야. 고민하지 말고 여기 정리하고 더 큰 곳에 가서 일을 해봐. 그럼 사장님은요? 나 안 그래도 여기 한국 생활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날 참이었어. 핀란드에서 한인민박하는 친정언니가 몇 년 전부터 자꾸 들어오라고 했는데 선이 네 덕분에 장사가 잘 돼서 내 적성이 아닌 가게를 몇 년 더 붙잡고 있었던 거지 뭐. 괜히 저 때문에 그런 결정 내리신 건 아니죠? 아니야. 너 알다시피 난 장사에 재능도 적성도 없잖니. 너 아니었으면 애진작에 문 닫았을 가게인걸? 넌 어리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작은 가게에 발목 잡히기엔 나도 염치가 없지. 저한테 대우도 잘해주셨고 월급도 많이 올려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고맙지. 내가 매출을 많이 올려줘서 장사하며 진 빚도 다 갚고 가게 권리금도 건졌는데 뭐. 퇴직금 챙겨줄 테니까 너도 어서 이직해. 나도 남은 생은 핀란드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민박 사업이나 해볼까 해. 다행히 제가 처음으로 몸담았던 보쉐샵 사장님과는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타이밍이 맞았달까? 그런 이유로 끝까지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헤어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죠. 저는 그렇게 백화점 매니저의 추천으로 신발 편집샵으로 유명한 백화점 매장의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매장도 크고 구두 가격도 비싼 곳이다 보니 원래 일하던 보세샵과는 일의 강도가 천지 차이였죠. 그래도 어떻게 픽업된 행운인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전 정말이지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벌써 품목사항들을 다 외웠어요? 선희 씨 생각보다 더 일 잘하고 악착 같은 데가 있네? 제 능력을 믿고 픽해주셨는데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열정과 태도가 마음에 드네요. 여기 백화점이라서 VIP도 많고 또 그만큼 진상도 많아요. 쉽지 않을 테지만 적응 잘해봐요, 부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곳에 입사한 지 반년 만에 그 지점의 최우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분기가 끝나 연봉 협상을 새로 했고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죠. 선희 씨 뽑아온 내 안목을 스스로 칭찬하고 싶네. 경쟁 백화점에 늘 밀리던 구두 매출이 선희 씨 오고 나서 바짝 따라잡았다고 윗선에서도 너무들 좋아하시네.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참, 다음 주부터 신입사원 한 명 새로 배정될 텐데 선희 씨가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 신입사원 사수 부탁해요. 제가 사수를요? 선희 씨의 타고난 영업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고. 학벌이나 스펙은 나쁘지 않은데 현장 경험이 너무 없는 쑥맥이거든. 전 매니저님의 지시로 한 남자 신입사원의 사수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심현수라고 합니다. 구두를 판매해본 경험은 전혀 없어요? 아, 네. 제가 현장 경험은 전무합니다. 뭐 적응해가면서 경험은 쌓이는 거니까요. 이 구역 영업 실적 에이스시라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초면에 폴더 인사를 하며 제게 깍듯하게 선배 대접을 하는 남자 신입이었습니다. 아니, 여긴 구두 사이즈가 왜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아? 저희 매장도 나름 사이즈가 다양하기로 다른 곳에 뒤지지 않는 곳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내가 마음에 드는 구두마다 사이즈가 없다면서 뭔 쉰소리냐고. 손님 발에 맞는 구두가 없는 건 저희 매장에 사이즈가 없어서가 아니라 손님 발 사이즈가 평범하지 않게 좀 유달리 크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나 발 크다고 욕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희 매장에는 사이즈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요. 뭐, 발이 큰 사람은 구두도 사 신지 말란 거야, 뭐야? 광고는 세상에서 제일 다양한 구두 어쩌고 매일 홍보하면서 막상 디자인 괜찮은 구두는 사이즈도 하나같이 없다니. 짜증나 죽겠네. 제일 큰 사이즈라도 신어볼 테니 갖고 와봐. 손님이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착화해보시면 구두 폼이 변형이 와서 불가합니다. 아니, 뭐 이따위 매장이 다 있어?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보고 발이 커서 사이즈가 없다잖아. 여기 이 사람이. 이분이 신입이라 잘 몰라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사이즈가 특별한 분들인 경우는 수제화 라인을 추천해드리는데 어떠세요? 수제화 라인? 네, 좀 프리미엄 라인이라 가격도 고가고 수제화라 완성까지 시간이 걸립니다만 고객님처럼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안성맞춤의 선택인 건 확실해서 추천드려요.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손님. 일단 수제화 라인이 고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추천을 쉽게는 안 해드리거든요. 손님께서는 어차피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 구두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프리미엄 수제화 라인이 딱일 듯 싶네요. 내가 좀 화려하고 스페셜한 게 잘 어울리는 타입이긴 해요. 진상 손님에게 수제화 라인의 프리미엄 구두를 그렇게 세 켤레 판매하고 돌려보냈죠. 선배, 정말 대단하세요. 전 그런 경우에 왜 그런 선택지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지. 아직 경험 부족이지 뭐. 아까 식은땀 흘리던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 까다로운 진상에게 비싼 프리미엄 라인 구두를 세 켤레나 파시다니요. 남들보다 큰 발이 안 그래도 열등감인 사람인데 그걸 스페셜한 디자인의 구두를 신을 수 있는 기회처럼 느끼게 해준 것뿐이에요. 제가 훌륭한 사수님을 만나서 매일 많이 배웁니다. 감사해요, 선배님. 별 말씀을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 파는 영업맨은 아무도 없어요. 숙맥 같아 보이던 남자 신입은 하루하루 매장에 적응을 해나갔고 시간이 차차 흐르며 매장 내 에이스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신입과 저는 하루 종일 같은 매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알 수 없는 정이 들었달까? 같이 일하고 반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사내 연애는 내 사전에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내 후배랑 사내 연애라니. 인생사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더니 딱 맞는 말이네. 그래서 선배 후회해? 나하고 사귄 거? 이제는 그럴 단계 지나섰지. 알면서 묻니? 선배한테 사실은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무슨 고백? 사실은 말이야. 내가 무슨 일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뜸을 들이니? 나 사실은 우리 매장 직속 재화공장 거기 아들이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요즘 드라마 많이 보더니만 개그 감각이 많이 늘었다 너? 선배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야. 재화공장 선대 회장님이 우리 할아버지셔. 난 경영수업차 여기 영업직 잠시 체험하려고 배정된 거고. 너 지금 농담이 아니라 다 진짜라는 거야? 이런 얘기 미리 하려고 했는데 사실 타이밍을 놓쳤어. 그리고 괜히 내 조건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싫었고.
평범한 숙맥 같던 남자 신입의 정체, 그것도 사내 연애를 하는 제 남자친구의 정체가 제가 일하는 매장의 직속 재활공장 이세라니 저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란 게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남자친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친구는 저와의 관계를 더 진전시키려고 하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자, 선배. 무슨 벌써 인사야.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그 말 좀 섭섭하네. 우리 사귄 지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난 이렇게 사계절을 한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 선배랑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데 나는? 지금 청혼하는 거야? 나한테? 사실 다음 주에 우리 기념일날 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빨리 나오긴 했네. 사실 저 역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전 고아 출신, 남자친구는 재벌 2세라는 조건이 부담스러웠을 뿐.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도 분명 있었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전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그쪽이 조선이라는 아가씨인가?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아, 엄마. 초면에 그런 질문부터 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럼 뭐부터 물어볼까? 구두 영업사원하며 내 아들 꽃이니 뭐 인생 성공했다고 칭찬이라도 할 줄 알았어? 아, 엄마, 그런 말씀이 대체 어딨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대놓고 내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나야 허락을 하든 말든 하지. 하늘과 땅 차이 나는 며느리감을 누가 좋아하겠어? 현수, 너는 현장에서 영업 경험 쌓으랬더니 거기 영업사원과 연애하라고 누가 그랬어? 아버지, 일은 일이고 자꾸 거기에 이 사람을 연관짓지 마세요. 영업직에 일 안 했더라도 전 선희와 만날 운명이었으니까요. 설마 너 우리가 이 여자애를 허락하려고 보자고 한 것 같니? 그럼 왜 보자고 하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선희한테 모욕 주려고 하시는 건 줄 알았으면 저 애초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고얀 것 같으니라고. 어디 여자가 없어서 구두 파는 영업사원을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와?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습더냐? 아버지,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집안 타령이세요. 세상이 변해도 안 변하는 게 분명히 있는 법이다. 우리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요. 선이가 구두 파는 여자면 우리 집은 뭐 구두 만드는 집안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한테 눈이 들어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현수, 너 이날 이때껏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예의 없는 말 남발하실 분이라는 거 저도 몰랐습니다. 두 분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아니, 현수 씨,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만해요. 저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버리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그날의 첫인사 이후 제가 결혼할 수 있는 집안의 남자가 아니라는 절감을 톡톡히 해야 했죠. 그날의 만남 이후로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따로 찾아와서 헤어질 것을 종용하시더군요. 솔직히 아가씨도 잘 알 거야. 이 결혼이 우긴다고 해서 될 결혼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렇게 싫은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치, 보기보다 맹랑하네. 하긴 영업직 에이스라더니 나이는 어려도 산전수전 다 겪었겠지. 우리같이 다 가진 집안 사람들은 아가씨같이 세상 때 잔뜩 묻으며 굴러먹은 며느리 달갑지 않아요? 굴러먹었다고요? 그래요. 고아원서 나와 쭉 혼자 살았다면서.
영업직 일하며 살아남느라 얼마나 세상때가 묻었겠어? 무엇보다 부모님 안 계시다는 것도 치명적이지. 근본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군요. 영업직 에이스라는 직함은 제 프라이드고 자존심입니다. 먹고 사는 일 가지고 세상때 묻었다고 욕하시는 건 경우가 아니신 것 같고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제 입장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안타깝게 잃었을 뿐. 저 근본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른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 자체가 근본이 없는 행실머리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수 씨와는 헤어질 테니 다신 저 찾아와서 이런 불쾌한 대면 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운운하며 근본이 없다는 말에 저는 너무 상처를 받았고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남자친구와 결혼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 전 이별을 고했습니다. 현수 씨, 우리 그만 헤어져. 당신 집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우리 결혼은 불가능해. 그 정도 반대는 예상한 거였잖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기분 상한 건 알겠는데 헤어지자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난 근본이 없지도 않고 세상때가 묻은 여자도 아니야. 내 커리어를 그렇게 무시하는 시부모님, 나도 자신 없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해. 저 역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난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상심에 빠져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살 기운이 심하고 통 온몸에 기운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달력을 보다가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바쁘게 산다고 인식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2달 가까이 생리를 안 했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고 당장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두방망이 질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결과는 임신이더군요. 임신인 걸 알고서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온 것은. 여보세요? 선이야, 너 지금 울어? 무슨 일 있어? 난 우리 헤어지고 그냥 네가 걱정돼서. 나 이제 어떡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왜 계속 우니? 어디 아파? 나 임신했어. 제 그 말 한마디에 남자친구는 바로 집으로 저를 보러 왔습니다. 자연스레 이별을 주워 담고 저희는 재결합할 수밖에 없었죠. 임신도 중요한 구실이긴 했지만 저나 남자친구나 집안의 반대로 헤어지기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척 큰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선이 너랑 결혼 밀어붙일 거야. 반대하시면 내가 그냥 집에서 나오면 돼. 그게 말이 쉽지. 자신 있어 정말? 자신 없을 거는 뭐니? 자기한테 배워서 나 이제 구두도 잘 파는데. 자기랑 나란히 영업맨으로 먹고 살면 돼. 안 그래? 나는 자신 있는데 자기는 풍족하게 살던 사람이잖아. 선이야, 난 이제 다 필요 없어. 나한텐 너만 있으면 돼. 남자친구는 모든 배경을 버릴 각오를 하고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들어선 이상 저 역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해 가정을 꾸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집에서 나와 저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저희 두 사람은 계속 영업사원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매장 일을 끝내고 제가 먼저 집으로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마감 업무가 남아있어 저 먼저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준비해 놓기로 약속을 했죠. 혼자서 집으로 향하는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하고 어디 좀 가자. 시어머니 될 사람이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나더니 검은색 리무진 앞으로 절 끌고 가는 겁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아들이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가출해서 사는데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와? 무슨 일이시길래 또 이러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반대하셔도 이제 더는 현수 씨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됐고, 너한테 그런 변명 듣자고 온 거 아니니까 참말 말고 차이나 타. 내가 뭐 설마 이상한 데 너 데리고 가겠니? 결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퇴근길에 나타나더니 강제로 검은 차에 저를 태워 어디론가 급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뭐 설마 날 해치게 하겠는가 싶은 마음에 전 일단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데리고 간 곳은 웬 유명한 역술가의 집이었어요. 청운도사라는 현판이 걸린 부암동 일대의 대저택 한 곳이 그 역술가의 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흰 수염이 영험해 보이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명이 시어머니를 맞더군요. 안녕하셨어요, 도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집안에 무슨 병고라도 계셨던 겁니까?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요즘 자꾸 꿈자리가 사나워서요. 죽은 시어머니께서 자꾸 꿈에 나타나 이 애를 며느리로 삼으라는데 얘 좀 봐주십사.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등 뒤에 엉거주춤 서 있던 저를 다짜고짜 그 흰수염 할아버지 앞에 내미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눈빛이 초롱초롱한 흰수염 할아버지가 날 보자마자 기겁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아니지, 투사님.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혹시 이 아이가 안 좋은 뭐라도... 아닙니다. 사모님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반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사님? 이 아가씨는 하늘이 내린 왕비의 관상입니다. 네? 왕비의 관상이요? 사주도 풀어보니 예사사주가 아니에요. 무려 도화살이 6개나 됩니다, 사모님. 도화살이면 나쁜 게 아닙니까, 도사님? 아닙니다. 도화살에도 나쁜 살과 좋은 살이 있는데 며느님 도화살은 재물과 기운을 승하게 하는 도화살이에요. 그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자고로 왕비나 영부인은 사주에 도화살이 5개 있어야 한다는데 며느님은 기일한 도화살이 6개나 되니 이 여자분을 며느리로 들이면 거지는 알부자가 되고 알부자는 재벌이 될 겁니다. 전 솔직히 그런 사준이 관상이 나는 것들을 별로 신뢰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맹신하는 시어머니셨던 데다가 그 흰수염 할아버지는 그쪽 분야에서 역대 대통령 선출 결과와 탄핵 사건까지 죄다 맞출 정도로 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할아버지가 한 말, 거지는 알부자가 되고 알부자는 재벌이 된다는 말에 혹한 시어머니셨죠. 사실은요, 그 즈음에 시댁에서 하던 재화공장 사업이 휘청이던 때라고 합니다. 중국산 짝퉁 제품의 공격으로 수제화 중심의 품질 좋은 구두를 생산하던 제화공장의 매출에 심한 타격을 입어서 회사가 자칫 부도 직전이었다고요. 게다가 제가 혼전 임신을 한 사실까지 시부모님 내외가 알게 되셨고
여차저차 우여곡절 끝에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지셨습니다. 그 흰수염 할아버지의 정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를 예뻐하지는 않아도 며느리로 어느 정도 인정은 해주시는 분위기의 시부모님이셨죠. 저는 남편과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하고 10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바로 구두 매장으로 업무 복귀도 했고요. 어머, 저 여자 재화공장 사주 며느리 됐다면서 구두팔로 또 나온 거야? 그러게, 사모님 됐으니까 이런 힘든 일은 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 재벌 2세의 와이프가 되었으면서 구두 영업사원 일을 계속하는 저를 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사실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일을 사랑했고 결혼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을지언정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재화공장의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영업부 핵심 멤버들과 회의에 회의를 거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출산 전부터 현지 시장 조사를 꼼꼼히 한 터였고 저희 재화공장의 구두 장인들의 솜씨를 어필할 수 있는 광고 컨셉도 다시 짰죠. 이번 미국 출장 당신이 간다면서? 시장 조사 겸 다녀오려고요. 내가 영업 쪽 일만 해서 현지 분위기 파악하는 건 좀 서투니까 당신도 같이 가는 거 어때요? 그러자. 영어나 시장 조사 쪽은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사내 연애를 하다 남편과 결혼하다 보니까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력자가 생겼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당신이랑 해외 출장 같이 갈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네. 그러게. 비행기나 차로 이동하는 동안은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고 말이죠. 참, 청수동 구두장인 오영감님. 그분 스카우트해 와서 팝업 스토어 여는 거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미국 시장 진출 진행시켜놓고 그건 뚫어봐야죠. 국내에서도 경쟁력 계속 갖추려면 그런 장인 디자이너들 포섭해오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당신은 영업 쪽에 오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 전반에 관한 감각이 뛰어나지? 원래 엄마는 구두 팔던 분이고 우리 아빠는 구두를 만들던 분이거든.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피는 못 속이니까? 출산 후에 본격적으로 재화공장 일에도 뛰어들게 된 저였습니다. 남편과 힘을 기울여 진행한 미국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중국산 짝퉁 제품의 공격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인이가 구두 파는 일만 할 줄 아는 세일즈 우먼인 줄 알았는데 사업 감각도 뛰어나구나.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번 미국 시장 진출 힘들었을 거예요. 발로를 미국 쪽으로 잡은 건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 아직까지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재화공장의 수제화 이미지가 좋게 어필되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 공장 틀어서 미국으로 갖다 파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 중국 놈들이 아예 베끼지 못하게 중국서 생산만 하고 판매는 뭐 아예 다른 나라에 가서 해버리는 거 아주 통쾌한 복수가 아니고 뭐냐? 재화공장 사업 전반에 관한 일을 하면서도 저는 아직까지 구두 매장에서 판매 쪽 파트를 맡아 열심히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재벌이세 사모님이 구두 세일즈를 한다고 매장 동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나요? 저보고 구두를 파는 신데렐라라고요. 당신 들었어? 당신 보고 회사 사람들이 구두 파는 신데렐라래.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나 같은 고아가 시집왔다고 그러나 보지 뭐. 그 별명 듣기 싫어? 아니야.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이니까 하는 말인데 뭐. 그리고 요즘 신데렐라는 집에서 가만히 청소하면서 왕자님 안 기다린대. 그럼? 요즘 신데렐라랑 옛날 신데렐라랑 다른 게 있어?
당연하지. 시대가 바뀌면서 안 바뀌는 게 어딨다고. 옛날 신데렐라처럼 가만히 집에서 구박받으면서 백날 첫날 왕자님 기다려봤자 왕자가 와? 절대 안 와? 그럼 당신처럼 열심히 구두를 팔아야 왕자를 만나나? 당연하지. 나도 구두 열심히 팔다가 당신 만난 거잖아. 21세기 신데렐라는 구두도 팔고 직접 운동화 신고 걸어다니면서 왕자님 찾는다고. 호박마차 타고 편하게 가는 건 지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당신 말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구두 파는 신데렐라라는 제 별명이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박당하고 청소만 하면서 왕자를 기다리느니 두 발로 열심히 땀나게 구두도 팔면서 왕자님도 쟁취하는 신데렐라. 뭔가 멋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 저는 최근에 재미있는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저를 보고 왕비님 관상이라고 말했던 흰수염 할아버지 기억하시는지요? 우연한 기회에 저는 팝업 스토어 오픈을 앞두고 그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뭔가 사업적으로 잘 풀릴까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 흰수염 할아버지가 후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도사님, 잘 지내셨어요? 귀한댁 며느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소? 덕분에 제가 시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결혼도 하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냥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유, 감사 인사는 무슨. 본인의 복과 관상이 좋은 걸 가지고. 그런데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디선가 배웠던 분 같아서요. 날 알아보았소? 저를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럼? 그 옛날 사모님 부모님이 하던 구두가게 단골이었어 내가. 사장님 수제화가 발이 너무 편해서 10년 넘는 단골이었는데 내가 실은 짝발이라 기성구두는 맞는 게 없었거든. 그때 내가 돈도 없고 가난했는데 사모님 아버지께서는 늘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흔쾌히 내 구두를 만들어 주셨지요. 저희 아버지와 그런 인연이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 가게가 없어지는 바람에 무척 아쉬웠지. 아, 그래서 도사님 인상이 어딘가 낯이 익었군요. 저희 부모님 단골이셔서. 그쪽도 어릴 적 얼굴과 많이 다르지 않고 또 살아생전 그대 구두가게 사모님 얼굴과 붕어빵이라 내가 알아봤지. 처음 봤을 때부터. 도사님, 그럼 저희 부모님 단골이라 저를 불어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요? 뭐 그러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더는 길게 묻지 말아요. 나도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흰수염 할아버지와는 그렇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재화공장 일이나 또 판매팀에서도 일을 잘하고 있고 문 닫을 뻔한 재화공장이 다시 잘 돌아간다고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좋아하십니다. 차이나는 며느리감이라고 절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애미야, 출근 전에 아침밥 한술 뜨고 나가렴. 바깥일 바쁘게 하는 애가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가야지. 저를 딸처럼 살갑게 챙겨주는 지경에 이르렀죠. 제가 이렇게 예쁨 받고 인정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흰수염 할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과의 과거의 고마운 인연 때문에 저를 일부러 왕비의 관상이라며 좋게 말씀을 해주셨던 걸까요? 그런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께 저를 좋게 말해주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그래도 뭐 그런 게 대수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며느리가 되고 나서 재화공장의 위기를 면했고 사업이 잘 굴러가게 된 것은 팩트입니다.
이런 성과가 저의 사주 때문인지 아니면 저의 노력과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사업과 영업 감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일찍 돌아가셨지만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적성과 재능을 물려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행운 안에서 제가 치열하게 노력했기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남편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건 역시 행운이죠. 그 옛날 부모님이 매일 보고 싶다고 울던 저에게 고아원 원장 수녀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인단다. 선희 부모님도 선희를 지켜보고 계셔. 머리가 굵어가며 원장 수녀님의 그 말을 믿지 않던 때가 있었는데 더 나이를 먹고 보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먼 곳에서나마 저를 지켜보고 지켜주시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행운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지금도 저 높은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씀도 함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